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우와 토사 붕괴로 경북 영주 일대에 큰 피해가 난 가운데 앞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또다시 최고 25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장마의 영향에서 벗어난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이번 주말까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는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갔을 때 처방전이나 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소견서와 진단서로 제한돼 있던 어린이집 출석 인정 증빙 서류를 확대해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음 달 설탕 대체제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스파탐은 최근 재료가 붙은 무설탕 음료나 사탕 등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 WHO는 아스파탐에 대한 위험성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철소와 석탄발전소 등 전국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 물질이 1년 만에 12% 이상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자동 측정기기를 단 굴뚝이 많아져 총 배출량이 늘어났다며 굴뚝 1개당 배출된 대기 오염 물질의 양은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산에 분홍빛을 띤 눈이 발견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일명 수박눈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녹조류가 눈을 뚫고 나오면서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색깔을 바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당분간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안, 경북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경북 영주에 34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는 7월 1일 오전까지 최고 250mm의 폭우가, 남해안에도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울 등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오르내리며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전남 담양에는 수십억 원이 들어간 수질 정화 시설이 폭우 때마다 물에 잠기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정 업체 공업 용수도 정화시설로 흘러든다며 수질 오염을 걱정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영산강 둔치에 있는 수질 정화시설입니다. 수문을 막은 뒤 인공습지를 통해 오염된 물을 정화하고 영산강으로 흘려보냅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에 하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폐수 처리 시설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강가 둔치에 있어 비가 많이 오면 잠길 것이 뻔한 곳에 들어선 정화시설 공사비만 40억 원.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는 정화시설 때문에 정작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낮은 지대에 있어 정화시설 건설을 반대했지만 지난 민선 7기에 결국 들어서면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더욱 심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이 시설을 햄과 동시에 바로 우리 마을은 그 물바다가 됐어요. 구조물 때문에 그런 우리가 겪어야만 한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이라도 없으면 좋겠어요. 담양군이 만든 정화시설엔 인근 공장에서 사용한 물도 배출됩니다. 주민들은 폭우에 강물이 불어날 때면 공업용수가 영산강으로 흘러든다며 수질 오염도 우려했습니다. 폐수를 위해서 만드는 폐수 처리 장마입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이 수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폐수 정화 시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은 햇새만 낭비한 건 결과입니다. 이게. 해당 업체는 공장 내 자체 폐수 정화 시설을 통해 방류 기준에 맞는 공업용수를 내보내기 때문에 수질 오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도 특정 업체만을 위한 정화시설이 아니고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의 산에 분홍빛 색깔의 눈이 내려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박눈이라고도 불리는 이 신기한 눈은 유타주 북쪽 산악에 있는 토니 글로브 호수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분홍빛 눈 소식에
이 신기한 현상을 직접 보고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녹조류가 잠에서 깨 눈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색깔을 바꾸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식수를 오염시키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2022년 안면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25 ppm까지 치솟으며 관측이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지구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매년 최고 농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 농도 역시 지난해 2011 ppb까지 치솟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철소와 발전소 등 전국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 물질이 1년 만에 12% 이상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대형 사업장 887곳에서 나온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대기 오염 물질이 21만 5,205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2만 3천여 톤, 12.2%가 증가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다만 오염물질 총 배출량이 는 것은 자동 측정 기기를 단 굴뚝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굴뚝 1개당 배출된 대기 오염 물질량은 21년 대비 5.3% 줄어든 72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7월에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7월 14일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설탕보다 200배 더 단 것으로 알려진 아스파탐은 지난 1965년 발견됐으며 최근 설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제로가 붙은 무설탕 음료나 사탕, 껌 등에 널리 쓰이는데 위험성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진료 취소율이 시범사업 시작 전 17%에서 시범사업 이후 40%까지 증가했다고 비대면 진료 기업들의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밝혔습니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이용자 대다수가 초진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인데 시범사업을 재진 위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불편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 약 처방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요청 비율은 시범사업 이전 19.3%에서 7.3%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안의 대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던 육아 부모들의 불편이 특히 커진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원산협은 회원사들이 각각 자사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해서 이용자들의 불편 사례와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갔을 때 진단서 외에도 처방전이나 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 인정 증빙 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보육사범 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지침엔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도 증빙 서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요건도 완화해서 현재는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이 지정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취학 장애아가 당장 없어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신생아실에서 두개골이 골절돼 3년 넘게 의식불명에 빠져있던 아이가 소중한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호사로부터 상습 학대당한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아영이 사건으로 불렸는데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보이는 사진 속 아이. 아영이는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벌어진 사건으로 눈 한 번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신생아실 간호사가 바닥에 떨어뜨린 충격으로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호흡이나 맥박이 나빠지는 위험한 순간을 견뎌내고 또 이겨냈지만 최근 찾아온 고비로 심장도 뇌파도 모두 멈췄습니다. 다가온 죽음 앞에 아버지는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아영이 장기를 기증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겁니다. 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의미 있는 행동, 어떤 삶의 의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기도 하고 다른 사람 몸에서라도 좀 더 삶을 이어나왔으면 좋겠다. 아영이를 떨어뜨린 간호사는 신생아들 얼굴을 치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 사과 한 번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이 알려지자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잠든 모습이라도 괜찮으니 아이를 만나는 게 좋았던 아버지. 힘든 결정 끝에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은 몸에 갇혀서 힘들었는데 이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네, 사랑한다.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네요. YTN 차상은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한국 최초의 달 궤도 달 탐사선이죠. 다누리의 수명이 2년 연장됐습니다. 다누리의 당초 임무 수명은 1년이었는데요. 지난해 8월에 발사돼서 올 초부터 임무를 시작했으니까 올해 말이면 수명이 다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내후년 12월까지 달 탐사 임무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누리가 군더더기 없는 비행을 해내면서 연료를 예상보다 적게 써서 연료가 많이 남았기 때문인데요. 네. 다누리는 지구를 떠날 때 하이드라진 연료를 259kg 싣고 갔습니다. 이후 달로 향하면서 방향을 틀 때나 궤도에 진입할 때 연료를 쓰고 봤더니 연료가 86kg이 남은 겁니다. 예상했던 57kg보다 29kg 더 많이 남은 겁니다. 다누리가 달 탐사 과정에서 연료를 1년에 26에서 30kg 정도 쓰는 걸 고려하면요. 네. 남은 86kg으로는 2025년까지 운영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을 이른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다누리가 연장된 임무 기간은 뭘 할까요? 네, 다누리는 임무 기간이 연장되면서 달 착륙 후보지 촬영 지역을 기존보다 10여 곳 더 늘려서 50여 곳 이상 촬영을 하게 됩니다. 달의 중위도 지역뿐 아니라 고위도 지역까지 편광 영상 촬영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네. 또 다누리에 실린 나사 섀도우 캠도요. 고위도 지역의 영구 음영 지역만을 선택해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도 75도 이상의 전 지역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누리의 태양 전지판과 배터리는 당초 계획 수명이던 1년을 기준으로 설계됐거든요. 그래서 연장된 임무 기간쯤에는 부품의 노후화가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임무 3년 차인 2025년에는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하루 가운데 16시간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다누리가 앞으로 더 활약할 수 있다니까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HIV에 감염된 사람이 지난해 국내에 1,066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2021년에 신규 감염인이 975명이었는데 이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또 지난해 내국인 신규 에이즈 환자는 1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자와는 다른데요. HIV 감염인 가운데 면역 체계가 손상돼서 암 등 질병이 나타난 경우 에이즈 환자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 HIV 감염자는 감염 후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조사에 따르면 신규 HIV 감염인 수는요. 2019년에 1,200
400여 명으로 이 기록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2년간 감소를 하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겁니다. 네. 이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이후에 보건소 검사가 줄면서 신고 건수가 줄었다고 지난해부터 검사가 다시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HIV나 에이즈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편견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관리를 충분히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도 이제 애초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할 텐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내국인 HIV 감염인 조사를 보면요. 감염 경로가 99.1%가 성접촉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0.3%는 동성간 성접촉이었고요. HIV 감염인에서 바이러스가 있는 곳이 정액과 질 분비액, 혈액 등입니다. 이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거나 감염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 같은 체액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성관계 시에는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데요. 콘돔의 실패율이 14%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과신하는 건 금물입니다. 네. 또 조사에 따르면 HIV 감염인들이 자발적인 검사로 이 감염을 발견한 건 27%였고요. 질병 원인 검사로 발견한 경우가 25%, 수술이나 입원 시의 검사로 발견한 경우도 22%였습니다. HIV 감염이 에이즈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신속하게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HIV 검사는 병원이나 의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무료 익명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HIV도 이제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위 소식도 알아볼게요. 네,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반도체는 실리콘을 이용해 만든 반도체인데요. 실리콘 반도체는 원자 두께 수준으로 얇게 제작할수록 정밀한 공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소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이황화 몰리브덴입니다. 네. 이황화 몰리브덴은 1나노미터 수준으로 얇고 평평하게 제작을 해도 안정적으로 반도체 기능을 할 수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황화 몰리브덴이 넓은 면적을 균일하게 형성하기가 어려워서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기계연구원과 성균관대 공동연구팀이 이황화 몰리브덴 반도체를 넓은 면적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판에 금속 성분을 깔고 플라즈마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후에 다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만 깎아내는 방식으로 이황화 몰리브덴을 나노미터 두께로 대면적 수준인 4인치로 제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의 대면적 기술은요, 세계 최초입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반도체가 실리콘 반도체보다 성능이 1000배 이상 뛰어나다면서 이 차세대 반도체를 양산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기술을 이용하면 반도체 표면에 불순물이 생기지도 않기 때문에 기존 반도체처럼 복잡한 세척 공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차세대 반도체에 꼭 필요한 기술을 우리나라가 개발했다고 하니까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동물을 길러서 얻는 고기가 아닌 실험실에서 배양한 고기, 배양육에 관한 소식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배양육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가축의 줄기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서 대량으로 배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 배양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배양육 소비가 가축을 키울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또 생명 도축을 막을 수 있다면서 식탁위 혁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 농무부가 배양육 스타트업 두 곳에서 만든 배양 닭고기를 일반 소비자 판매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싱가포르에 이어서 배양육 판매를 승인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고 또 동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 배양육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배양육 생산에 일반 고기를 생산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도 더 많을 수 있다면서 이는 배양육의 재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배양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많이 생산하려면은 넘어야 할 것이 많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이 전통 음식을 보호하고자 배양육을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는 최근에 배양육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 돈으로 약 8,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조 공장을 폐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당국은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배양육에 비교적 열려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정부는 배양육 안전성 평가와 제조 가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식약처는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된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세포 배양식품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제도화에 착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1위 소식도 알아봐야겠죠. 네, 올 하반기에 엘니뇨가 나타나면서 지구 기온이 상승할 뿐 아니라 열대성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 엘니뇨는 적도 지역의 태평양의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는 현상인데요. 네. 그동안 엘니뇨가 나타날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나 홍수, 가뭄,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4년간은 이런 엘니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엘니뇨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전 세계 과학자들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엘니뇨와 관련해서 댕기열과 지카 바이러스, 치쿤구니아와 같은 이런 질병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모두 모기로 전파가 되거든요. 이 모기는 기온이 높아지면 더 왕성하게 번식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거브레우스스 WH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가 모기 번식을 부채질하고 있고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 대륙에서 이 댕기열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과학자들이 이런 이상 기온이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지금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 화석 연료 사용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서 화석연료 비중이 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7.5%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에너지연구소는 최근에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전년 대비 1%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특히 이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은 이 중국과 인도의 수요가 계속되는 탓에 소비량이 0.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부문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염물질 배출량은 0.8% 증가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진은 각국의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시급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미 바뀌어버린 날씨에 잘 적응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왔던 인종 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학 입학에서 실력이 아닌 인종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요. 향후 한국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혀왔습니다. 백인 역차별 논란에도 60여 년간 명맥을 유지한 제도가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대법원은 각각 6대2와 6대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학들이 너무 오랫동안 피부색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판단해왔다며 인종이 아닌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위헌 의견을 내면서 오랜 전통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지난해 낙태권 폐지 결정과 닮은 꼴입니다. 좌우 진영의 찬반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소송을 낸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지만 민권단체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outcome that the vast majority of all Americans of all races will celebrate. Prize is racial equity, racial justice, and opportunity for all,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historically marginalized.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 글에서 능력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반긴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 have benefited by opening the doors of opportunity just a little bit wider to include those who've been left behind. I believe our colleges are stronger when they are racially diverse.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한국계는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에는 절반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인종을 고려하는 입시에는 반대 의견이 70%를 넘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한국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에 걸림돌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당사자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모두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교통 검문을 피하려던 10대 청년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경찰이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랑스 곳곳에서는 경찰의 인종차별을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 낭테르 거리, 자동차 한 대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알제리계로 알려진 17살 청년 나엘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데 대한 분노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Sûr, j'ai peur pour mes 4 garçons là. J'ai peur pour la suite comment ça va se passer. J'aimerais bien que ça s'arrête et que ça arrive plus en fait parce que c'est pas possible de mourir comme ça gratuit. Et j'aimerais pas que ça arrive à mes enfants. Mon plus grand 관공서까지 시위대의 표적이 되고 경찰도 부상자가 속출하자 마크론 대통령은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야간 운행을 중단하고 통행 금지령까지 내렸지만 성남 민심은 여전합니다. 배달기사로 일하던 아들을 허망하게 잃은 어머니도 의연히 시위대 한복판에 섰고 나엘을 위한 정의 구현이 선명히 적힌 티셔츠는 더는 인종차별을 묵과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요구이자 다짐입니다. sans raison. Donc voilà, le racisme dans la police tue et ils sont beaucoup trop nombreux à courir après l'extrême droite et à avoir ces idées-là. Donc ouais, stop. 추모와 애도, 시위와 항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프랑스 검찰은 총을 쏜 경찰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실제 해당 경찰은 나엘 군이 달아나려 하자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자동차가 출발하자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만 담겼습니다. Et des éléments recueillis, le parquet considère que les conditions légales d'usage de l'arme ne sont pas réunies. 프랑스 검찰은 또 나엘 군이 운전한 차량에서 마약이나 위험한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미국과 네덜란드가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합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세계 유일의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 ASML이 생산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지난 3월에는 구형 심자외선 노광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 정부가 심자외선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 승인 조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규제는 즉각 시행하지 않고 9월쯤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미국 정부도 추가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예전보다 낮은 비율의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다른 기업의 제품에까지 수출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이르면 7월 말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네덜란드의 ASML의 노광 장비에도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 규정이 시행되면 심자외선 노광 장비의 하위 제품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중신거지의 반도체 공장 등 6개 중국 시설에 대한 수출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수출 승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의 니콘과 도쿄 일렉트론도 7월 23일부터 23종의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수출 제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2%로 집계됐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1분기 성장률로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2.0%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확정치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에서 0.7%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초 발표인 속보치 1.1%와 비교하면 거의 배 가까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연내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을 무색하게 합니다. If you look at the data over the last quarter, what you see is stronger than expected growth, a tighter than expected labor market, and higher than expected inflation.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10회 연속 금리 인상 속에서도 소비자 지출 증가가 1분기 성장률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잠정치 발표 당시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던 소비자 지출은 이번 확정치에서 4.2%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성장률에 미 언론들은 미국이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당초 전망이 힘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긍정적인 경제지표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성장세가 확인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It's likely that what the Fed's been telling us for a very long time about higher for longer continues. So there's a lot of support right now to have another hike in July.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 속에서도 2분기 미국 경제가 1에서 2%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7년 만에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년 만에 체결하는 이번 통화 스와프는 경제 분야 현안에서도 한일 관계 복원이 가속화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8년 만에 통화 스와프를 재개합니다. 100억 달러 규모로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우리가 원화를 맡기고 일본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100% 달러화로 통화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에 엔화를 제공하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어서 엔화 약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 달러화 유동성 창구가 추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유사시 금융 및 외환 부문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진 것입니다. 두 나라는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계기로 통화 스와프를 맺었고 지난 2011년 10월 그 규모가 7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지난 2015년 2월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은 경제 분야에도 한일 관계 복원이 이뤄지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양국 재무 당국 간 경제, 금융 분야까지 정상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두 나라는 또 세제 당국 사이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 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도울 수 있는 이른바 확산 금융 방지를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복원의 폭을 넓히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7월부터 영화 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7월부터 영화표를 사면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처럼 3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7월부터 자동차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종료되고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회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됩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데이터 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 피해를 호소한 이용자에 대해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보상의 규모는 약 2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와 무료 이용자로 구분해 진행한 보상 과정에서 유료 이용자는 약관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보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료 이용자는 소상공인과 일반 이용자로 나눠 보상이 진행됐는데 소상공인 대상으로 접수된 451건에 대해선 모두 약 5천만 원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지난 1월 카카오톡 이모티콘 총 3종을 제공했으며 약 1,730만 명이 이모티콘을 내려받았다고 카카오는 전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15일 서버 약 3만 2천 대가 있는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335건으로 이 가운데 30%가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에 집중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 수요가 많은 제주가 전체 40.1%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와 첼리스트 이영은, 테너 손지훈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인이 차이콥스키 콩쿠르 기악 부문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성악 부문은 러시아 참가자와 공동 수상입니다. 성악 부문 2위에는 정인호, 목관 악기 부분 3위에는 김예성, 첼로 부문 3위는 박상혁이 차지했습니다.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는 1958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창설됐고 만 16세에서 만 32세의 전 세계 젊은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폴란드 쇼팽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혔던 차이콥스키 콩쿠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음악 콩쿠르 세계연맹에서 퇴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 참가자들이 대폭 줄어서 본선 진출자 기준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절반을 넘겼으며 수상자 역시 한국과 러시아,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역도 여제 장미란이 문화체육부 2차관에 임명됐습니다. 용인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쳐온 장미란은 이제 한국 체육을 책임지는 행정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국 역도의 전설 장미란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깜짝 발탁됐습니다. 세계선수권 4연패, 올림픽 금은 동메달로 한국 역도를 빛낸 장미란은 뛰어난 실력뿐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응원해 주시는 거에 또 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2013년에는 은퇴를 선언하고 바벨을 내려놓은 역도 여제. 역도를 했던 것처럼 다른 걸 한다면은 저는 못할 게 없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 스포츠인들이 이 사회에 정말 자리 잡고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인들이 될 수 있도록. 현역 시절에도 공부하는 선수였던 장미란은 2016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임용돼 강단에 섰습니다. 은퇴 후에도 역도와 후배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습니다. 홀가분하게 볼 줄 알았는데 되려 지난번에 왔을 때 이렇게 좀 후배들이 하는 걸 보니까 더 긴장이 되고 저 시합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2012년에는 장미란 재단을 설립해 비인기 종목 선수와 꿈나무들을 꾸준히 후원하는 공익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미란이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고 새 바람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연소 타이 기록을 세운 장미란 신임 차관은 페어플레이 정신은 공정, 상식과 일맥상통하다면서 정부의 국정 철학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전통적인 미술에서 벗어나 대중문화의 한 단면을 그려낸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은 누구나 다 아는 작가인데요. 이런 팝아트에서 파생돼 일본에서는 하위 문화를 끌어올려 개성 넘치는 작업을 전개하는 예술로
네오팝이라는 장르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일본 현대미술에서 주목받는 작가들을 소개하고 네오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본 현대미술에서 큰 역할을 하는 두 작가를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요시토모 나라라는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요시토모 나라의 이름은 잘 몰라도 아마 작품을 보시면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캔버스에 등장하는 뾰루퉁한 표정의 소녀나 또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등을 특유의 위트 있는 필지로 그려내는 작가죠. 네. 일본의 네오팝 세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이면서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요시토모 나라는 1959년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이치 현립예술대학에서 공부하고 이후 독일의 뒤셀도르프 예술 아카데미에 입학합니다. 이 나라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양한 국가와 아시아, 또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꾸준히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했는데요. 1995년 나고야시 예술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인지도를 쌓았으며 이 미국의 UCLA에서 개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독일과 일본, 미국을 오가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 나온 그림을 보니까 뭐 노트, 쿠션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본 그림인 것 같은데요. 이런 요시토모 나라가 일본의 네오팝 세대라고 하셨는데요. 이 네오팝이 정확히 뭘까요? 네, 먼저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무라카미 다카시와 함께 오늘 소개할 이 요시토모 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 네오팝 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일본의 네오팝 아트는 흔히 말하는 오타쿠 문화와 같은 하위 문화를 옹호하는 예술을 말합니다. 네. 이 일본 내에서 오타쿠 문화 같은 서브컬처가 일궈낸 어떤 정체성이 있는데 이걸 상위의 엘리트 문화와 같은 선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198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보다 일상적이면서 대중들에게 친숙한 문화를 베이스로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음악 등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에서 작품을 봤습니다만 그 요시토모 나라가 작품에 주로 어린아이나 귀여운 동물을 그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들은 한두 번만 봐도 나중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주제나 화풍이 명확한데요. 이 주로 악동 같거나 새침한 표정의 어린아이 또는 동물들을 작품에 담습니다. 특히 마냥 밝거나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불만이 가득하거나 장난을 칠 것 같은 표정의 아이들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네. 이 요시토모 나라는 어린아이의 순수해 보이는 시선 속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면의 반항심이나 또 외로움, 고독함 같은 감정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눈길이 가고 또 매력을 느끼게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요시토모 나라 대표작도 궁금합니다. 네, 요시토모 나라에 많은 대표작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미술품 경매에서 화제가 됐던 작품이 있습니다. 지난 3월 홍콩 필립스 경매에서 진행됐던 20세기와 현대미술 이브닝 세일에 출품된 작품인데요. 네, 보물을 찾아서라는 작품으로 1995년작입니다. 네, 하나로 약 144억 원에 낙찰돼서 당시 홍콩 경매 최고가를 기록해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이 작품 역시 요시토모 나라의 시그니처죠. 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새침한 표정의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는 반항적인 큰 눈이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요시토모 나라가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유학할 당시 그렸던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손에 막대기 혹은 안테나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 땅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 아시죠? 네. 그 수맥을 찾을 때 보통 이런 자세를 하는데요. 이 작품명을 참고해보면 땅 속에 있는 보물 같은 뭔가를 찾는 듯한 장면입니다. 이 요시토모 나라가 이 당시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서 뭔가 갈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막대기를 엘로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하면서 네, 괜히 뭐 이제 혹시 보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작품은 참 귀여운데 가격은 144억 원, 참 귀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토모 나라라는 작가가 일기를 자주 쓴 사람으로 유명하다면서요? 네, 요시토모 나라는 노트에 자신의 생각을 메모하고 또 드로잉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독일에서 지낼 때 이 작업실에서 쓴 일기와 미발표 드로잉 60여 점을 담은 노트를 엮어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한 권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 일기를 쓸 당시에 요시토모 나라가 4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에이션하는 과정에서 써내려갔던 글들이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도 애잔한 구석도 있고요.
이 작가가 작업이나 전시 등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들 또 상황들을 짧게나마 엿볼 수 있는 노트입니다. 혹시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요시토모 나라의 뒤를 잇는 또 새로운 작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바로 아야코 로카쿠라는 작가입니다. 일본 치바현에서 태어난 로카쿠는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 현대미술계뿐만 아니라 해외와 또 국내에서도 크게 각광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2002년에 처음으로 붓을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듬해인 2003년 무라카미 타카시가 설립한 카이카이 키키의 신인 작가 프로젝트인 게이세이 아트페어에서 수상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네, 이후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이 아시아 작가 중에서 쿠사마 야요이와 요시토모 나라의 뒤를 잇는 작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젊은 여성 작가인데요. 이 아야코 로카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야코 로카쿠는 작품명으로 무제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중에 2019년에 그려진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화면 중앙에 만화 캐릭터처럼 생긴 눈이 큰 소녀가 있고 그 옆에 누워있는 큰 토끼 인형이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또 다채로운 느낌을 줍니다. 이 아야코 로카쿠는 밑그림 없이 즉흥적으로 맨손을 이용해서 화폭을 채우는데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무지개와 만화 등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네, 소녀나 꽃, 또 동물, 해골 등을 소재로 삼아서 화면 가득 에너지 넘치는 풍경화를 주로 그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 또한 만화의 한 장면처럼 유쾌하고 강렬한 색감이 특징입니다. 이 아야코 로카쿠는 작업 과정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릴 때면 마치 노는 기분이다. 캔버스와 나 사이에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로카쿠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화폭 가득 로카쿠의 특징인 핸드 페인팅으로 화려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네. 특히 아야코 로카쿠는 사전에 스케치를 하지 않는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더욱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캔버스뿐만이 아니라 이 골판지 위에도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 골판지 특유의 투박한 색감과 느낌이 아야코 로카쿠가 사용하는 핸드 페인팅 기법, 또 화려한 색채와도 잘 어우러져서 무척 개성 있는 작품이 탄생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네오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술에 어떤 새로운 매력을 주는 그런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이 남극 얼음 깊숙한 곳에서 운영 중인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관측소에서 우리 은하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중성미자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체물리학 국제공동연구단인 아이스큐브 연구단은 지난 10년 동안 수집한 중성미자 관측 데이터에 기계학습을 적용한 결과 우리 은하 내부에서 고에너지 중성미자가 방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단은 또 중성미자를 이용해 처음으로 우리 은하를 촬영하는 데도 성공해 빛과 전파, X선, 감마선, 중력파 등에 이어 중성미자로도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중성미자 천문학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가진 약물 구조를 단 1회 측정으로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의 차진욱, 박진수 박사팀은 탄소 원자핵 정보가 담긴 주파수를 수헤르츠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한 차례 측정으로도 특정 수소와 연결된 탄소 원자핵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핵자기 공명 분광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로 분자식은 같지만 배치가 달라 성질이 다른 화합물인 닥티노마이신 아미노산의 광학 이성질체와 이프로발리카브의 부분 입체 이성질체 혼합물을 정밀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징후가 없어 침묵의 병으로 불리는 만성 콩팥병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 망막이 콩팥처럼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망막 검사로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영국과 한국의 3만 5천 명 환자 데이터를 대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을 최대 10여 년간 검증한 결과 AI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이들이 실제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높았으며 기존 사구체 여과율 추정 방식보다 정확도 또한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수소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가연구실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수소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가수소중점연구실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수소 분야 R&D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국가수소중점연구실은 대학과 출연연내 연구실과 연구단 등 중규모 조직 간 경쟁을 통해 선발하며 수소 분야 R&D 국책과제를 수행해 수소 분야 국산 기술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023년도) 상반기가 모두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내용처럼 어린이집 출석 인정 증빙 서류가 확대되는 것을 포함해 영화 관람료도 소득 공제가 가능해지고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도 상향되는데요. 네, 이외에도 우리 생활 곳곳에 달라지는 점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